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83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재무상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자, 우리 옛날에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회계하는 목적이 첫째 뭐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둘째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표는 재무 상태표가 되는 거고요.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표는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재무 상표는 일정 뭔가면은 시점이에요, 시점. 그럼 이 일정 시점은 언제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보고 기간의 종료일인 12월 말일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점이 두 가지가 있죠.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어요. 기초와 기말. 그러면 기초의 시점과 기말의 시점에 재무상표를 비교해가지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의 뭡니까? 시점의 개념이죠. 시점의 개념. 근데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 시점이라고 나온다면 재무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손익계산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 기간인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회계 기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는 기간이 아니라 시점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시점과 기간의 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분류되는 금액은 무엇입니까? 우리 현금 및 현금성자산 알고 있죠? 자, 한번 불러보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당연히 현금이 있고요. 둘째, 보통예금이 있고요. 셋째, 당좌예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 셋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맞죠?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금 성자산을 한번 불려본다면, 자, 수입인지는 참고로 이건 공과금이죠. 현금이 아니죠. 우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뭡니까? 요거는 현금이죠. 배당금 지급 통지서 현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만기 120일 양도성 예금증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120일이니까 현금성 자산이 안 되는 거죠. 왜? 120일이면 4개월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90일이었으면요. 90일이었으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곱하기 3을 했을 때 90일. 90일이었으면 현금성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90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제끼는 거죠. 자, 선일자수표는 어음입니다. 어음. 이거는 어음이에요. 한마디로. 어음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답은 타임 발행수표. 요거는 이제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요 현금에는 통화 대용 증권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타임 발행수표도 하나의 뭡니까? 타임 발행 자기화수표네요. 그렇죠? 자기화수표든 당좌수표든 타인이 발행한 거는요 무조건 현금이죠. 그럼 결국은 5만원하고 10만원이니까 15만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다음 중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외우는 거 힘들어 하시니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자, 외우는 것이 좋지만 잘 못 외우겠다 싶으면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자본은 크게 5가지가 있죠. 자본, 금, 자본, 잉여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도 있고요.
다음에 자본 조정 항목도 있고요.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요객도 있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단기 손실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결손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본잉여금은 외울 때 어떻게 외우죠? 이렇게 외우시면 좋죠? 주감자, 주감자. 자, 주가 뭐예요? 주가. 주식, 발행, 초과, 금이죠. 감은요, 감자, 차익이고요. 그 다음에 자는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근데 자본 조정은 이제 4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주 감자.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를 자주 감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재미가 없죠. 자, 그래서 자기 주식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맞죠? 그 다음에 감은요,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는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잉여금은 보통 이제 자본거래 이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본조정은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자본거래 손실을 보통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의미가 거의 뭡니까? 이익의 의미이고요. 얘들은 보통 이제 손실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본조정이니까 손실의 의미를 현재 묻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의 의미가 있는 것은 요구하고 요독에는 손실의 의미니까 당연히 자본조정이 되겠고요.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기 주식은 혹시 수업 시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주식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이제 우리가 돈 주고 사오게 되면은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주식의 수량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이 준다 라고 해가지고 자본 조정 항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입니다. 만약에 이게 외우기 좀 힘들면은요, 그 바탕화면에 가시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바탕화면에 가시면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아시죠? 여기로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게 자본 조정 나오거든요. 요거 찍으시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죠.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차 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래서 여기에 자본 조정 찍으면은요, 요거 자본 조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에서 없는 게 답이 되겠죠. 뭐 이렇게 찾아도 괜찮긴 한데 되도록이면 좀 외워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강사의 견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답은 몇 번? 네, 3번이죠. 자,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형자산 여러분들 개념 아시죠? 자,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3가지의 이제 개념이 있는데 자,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의를. 첫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영업을 목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얘를 보유하고 있으면 미래의 뭐예요?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겠죠.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지니죠. 근데 이제 유형과 틀린 점이 있다면은요, 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뭐 눈에 안 보인다 이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우리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물리적 실체가, 맞죠? 실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뭐 할 수 있다? 회사가요, 물리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회사가 이제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내 거라고 권리에 의해서 이제 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업이 뭐 통제가 가능하고, 맞죠? 뿐만 아니라 이걸 말할 수 있으니까 리스하거나 뭐 판매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묻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무형자산은 최초 분식할 때 원가를 추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분류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창출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자, 무형자산은 외부에서 돈 주고 구입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 이런 것들, 맞죠? 특허권은 뭐 내부에서 이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죠. 그다음 세 번째로 무형자산의 삼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죠. 이게 법적으로는요 50년짜리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댐 담보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50년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라고요? 되도록이면 20년을 넘지 않도록 하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20년을 넘지 않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왜 답이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하여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개발 단계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건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들어보시는 거 모르겠는데 R&D가 있어요. R&D. 자, R&D. 우리 뭐 신문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요, 뭐 R&D 투자를 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R&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R이 뭔가 하면은요, 리서치, D가 디벨롭이에요. 리서치는 한마디로 뭐죠? 연구하다. 그러니까 연구 단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맞죠? D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개발 단계, 디벨롭, 개발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요, 우리 회계학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병상의 연구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정 과목이 있거든요. 요 계정 과목으로 분개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발 단계는 뭔가 하면은, 이 개발 단계는 우리 회계학에서 자산 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산 처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건 진짜 무형 자산인 개발비로 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좀 애매모호하다면, 맞죠? 자,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개발인지 연구인지 잘 모르겠다. 돈은 썼는데 개발인지 연구인지 모르겠다.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때는 연구 단계로 가는 얘기죠. 연구 단계로 본다. 그러니까 개발 단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회계학 기준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하면은 4번이 되는 거죠. 모두 개발 단계가 아니라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해되겠죠? 자, 5번입니다. 자, 5번 같은 문제 나오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요, 바로 푸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다른 쉬운 문제들을 좀 풀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순서대로 풀이해 주는 거니까 자,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매입금의 기초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 T계정 하나 그리시면 돼요. 요게 T계정인데, 자, 요 T계정에 요 항목에 있잖아요. 외상매입금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외상매입금이라고 쓰면은 이제 외상매입금 계정이 되는 겁니다. 외상매입금은 여러분들 부채잖아요, 부채. 부채는 자리가 어떤 변입니까? 자리가 대변이죠. 부채는 자기 자리가 대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채는 대변에서 뭐한다? 부채가 증가하고 차변에서 부채가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갚을 게 생기면 대변이고요. 갚아버리면 차변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은 기초의 잔액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이때 기초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말로 전기 이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전기 이월이 뭔가 하면은요. 1월 1일 날에 내가 회사에 와가지고 장부를 펼쳐보니까 기초, 즉 1월 1일 날에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얼마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1월 1일 날에 외상매입금 잔액이 얼마가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나는 1월 1일 날에 출금만 했어요. 물건을 사오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장부를 보니까 갚아야 할 돈이 얼마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저번 연도에서 다 갚아야 되는데 저번 연도에 미리 갚지 못, 저번 연도에 내가 갚지 못하고, 맞죠? 넘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잔액은 전기 이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전기 이월은요, 항상 자기 자리에 적힙니다. 무슨 소리냐? 외상매입금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잖아요. 재무상대표 공부할 때 배웠죠. 대변이라고. 그럼 대변에 항상 뭐다? 기초의 잔액, 전기 이월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 공부할 때 하나 기억합시다. 자산은 BS에서 자리가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에 항상 전기 이월, 즉 기초가 있고요. 그럼 반대편에는 기말이 있습니다. 그럼 외상매입금은 항상 자기 자리가 대변이잖아요. 외상매입금하고,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잖아요. 그럼 외상매입금도 대변이니까 대변에 항상 뭐다? 전기이월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이월은 자기 자리에 생기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냐를 묻고 있죠. 맞죠? 그럼 이게 얼마냐 묻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나머지 자료를 좀 봐야 돼요. 자, 먼저 외상매입금 지급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내가 돈을 갚았다는 얘기니까 돈을 갚으면은 부채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잖아요. 그럼 부채 증가는 대변이고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 UI를 열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의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순매입이 있는데 순매입액이 뭔가 하면은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다. 그렇게 보고 차변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외상매입금 계정이거든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매입한 건 매입한 거고 내가 400만원치를 매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상매입금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대변에 가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뭔가를 매입을 했는데 그게 외상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순매입은 외상매입금이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부채 증가는 대변이니까 대변에 400을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외상매입금 총매입액이 있는데 이 총매입액은 여러분들 함정이에요. 왜 함정인가 하면은 총매입은 적어주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처음에 420만원만큼을 외상으로 팔았잖아요. 사왔잖아요. 근데 이 총매입이 순매입이 되었잖아요. 400으로. 그러면 이 과정에서 420과 400의 차이는 20이니까 20만원만큼은 외상매입금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줄었을까요? 그렇죠. 내가 사온 물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반품을 시킨 거죠. 반품시키면서 20만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매입을 적을 것이냐, 총매입을 적을 것이냐, 당연히 순매입을 적어야죠. 그래서 외상매입금도 총매입은 절대로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누리 환출이 있으면 여기서 빼야 되는 거죠. 아무튼 외상매입금은 내가 이제 400만원만큼 갚아야 할 돈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제 기말 외상매입금이 140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디에 놓을 것이냐. 자, 기억하세요. 기초가 여기 있는 물음표잖아요. 그럼 기초의 반대가 기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말은 항상 어디에? 이렇게 차변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자, 그럼 이제 기말은 이제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말이란 말은요, 내년으로 옮긴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차변에 적히는 이유가 내가 이제 갚았기 때문에 차변에 적히는 게 아니고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차변에 적는 겁니다. 그러면 기말 외상매입금은 다른 말로 차기 이월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40만원만큼 내가 이번 연도에 못 갚았으니까 다음 연도에 갚아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한 게
140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대변에는요. 자, 내가 갚아야 할 거예요. 갚아야 할 거. 그러니까 대변은 뭔가 하면은 내가 갚아야 할 돈이죠. 맞죠? 부채 증가니까. 근데 차변에 있는 요 금액은 뭡니까? 갚은 돈이죠. 이건 부채 감소니까. 그러면 갚아야 할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을 갚았으니까 나머지 못 갚은 게 기말이잖아요.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갚을 거, 여기는 갚은 거. 그럼 갚을 거에서 갚은 거 빼면은요, 기말까지 못 갚은 거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차피 차변과 대변 합계는 일치하니까 500에서 140 나누면 640이죠. 그럼 여기도 640이 되려면은 240이 모자라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240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저번 연도에서 못 갚아가지고 넘어온 게 240, 이번 연도에 갚을 게 늘어난 게 400, 맞죠? 거기에서 갚아버린 게 500이니까 나머지 140은 앞으로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답은 4번이에요. 자, 6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붕괴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뭐 붕괴를 하시면 되겠죠. 비업무용 토지를 700에 구입했으니까 비업무용이면은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업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토지를 구입했다면 이거는 왜 구입했을까? 투자하려고 구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은 뭐다? 투자부동산이 들어오는 거죠. 얼마? 700. 그럼 사람이 물건 샀으면 대변에 돈 줘야죠. 근데 뭐가 들어갑니까? 먼저 지급한 계약금 70만 원에 줄 거 주세요. 이게 다른 말로 뭐죠? 선급금이겠지. 그럼 얘를 뺀 나머지가 맞죠? 나머지 중 50%가 타사가 발행한 수표. 자, 타사가 발행한 수표 줄 거세요. 이거 다른 말로 뭐죠? 적으세요. 현금. 그다음 나머지는 뭐죠? 어음을 주었잖아요. 요거 별표. 이게 왜 별표인가 하면은요. 자,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일단 먼저 지급한 계약금 70만 원만큼의 선급금은 원래 자리가 어느 변? 차변인데 맞죠? 물건 샀으니까 이제 대변에 선급금 사라지겠죠. 얼마? 70. 그러면 700에서 70을 빼면은 나머지 얼마입니까? 630이 되는 거죠. 그럼 630 중에서 요게 630이 요거죠. 그럼 630 중에서 50%가 315만 원이잖아요. 요거를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타인 발행 수표는 다른 말로 현금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 315만 나가는 거고 나머지를 줘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음을 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지급어음 아니에요? 아니죠. 왜? 여러분 잘 들어요. 외상례수금, 외상례입금, 받으러음, 지급어음은 장사할 때만 쓰는 거예요. 영업에서만 쓰는 거예요. 근데 투자부동산 사오는 거는 영업이에요, 영업이 아니에요. 이건 장사가 아니잖아요. 장사가 아니니까 이때는 아무리 어음을 준다 할지라도 지급어음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써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어음도 결국 외상이잖아요. 언제까지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럼 돈 안 준 거니까 뭐다? 미지급금으로 그렇게 분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음, 지급어음은 장사할 때, 즉 상품이나 원재료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와 관련이 없는 그 이외의 뭡니까? 거래에서는 아무리 어음을 받거나 주더라도 받으러음과 지급어음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분개한 겁니다. 이게 별표죠.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다음의 회계 거래 중에서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F&D로 한번 해볼게요. 1번 유상증자를 실시하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요렇게 해서 제가 설명하기 좀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하나하나씩 제가 그냥 분개를 해드릴게요. 분개를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력이 되면 이것도 푸는 건 무난하게 풀 수 있으니까, 자, 유상증자부터 한번 풀어보죠. 유상증자는 내가 이제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대변에마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아마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이게 숫자를 예를 드릴게요. 자, 1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변은 뭐다? 뭐 현금이 들어온대요. 뭐 액면가로 발행할까요? 액면가 발행하면은 뭐 100원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어때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했지만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도 증가했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자본의 증가는 누굽니까? 얘가 이제 자본의 증가죠. 그럼 자본만 볼게요. 자본만. 그럼 자본은 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본의 총액이 100원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2번은 현금 배당을 주총해서 결의했죠. 그럼 현금 배당을 주총해서 결의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변의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맞죠? 자,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100원이다. 그럼 대변은 뭐 나가죠? 결의하면 이제 나중에 현금 나가죠. 그럼 이게 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그럼 이 둘 중에서 자본은 누구입니까? 이익잉여금이 자본이잖아요. 맞죠? 우리 자본의 총액은 뭐가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소득 요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감소했죠. 그럼 이것도 뭐다? 자본 전체 금액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건 부채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행 주식 중 일부를 유상으로 소각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했어요. 맞죠?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은 자본금이 대변인데, 발행한 주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했다? 소각한다는 얘기죠. 그럼 소각하게 되면은 차변에 뭐가 사라집니까? 그때는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오히려 감소하잖아요. 이건 알고 있죠? 자본금 부채니까. 미안해요. 왜 이러지? 제가 오늘 좀 힘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힘 있는 상태에서 강의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거의 뭐 1년 만에 등산을 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요. 자, 미안합니다. 어쩌고 한 얘기인데, 항상 재미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100원이 이제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유상으로 소각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주에게 감사할 때 돈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 뭐 이렇게 나가겠죠, 100원이. 그쵸?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자산의 감소고 순수하게 자본만 따진다면은 누가 자본이에요? 자본금이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자본금이 감소했죠. 자, 아무튼 간에 1번과 2번과 3번은요. 1번은 자본이 증가했고 2번과 3번은 자본이 둘 다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자본의 총액에 변동이 있는 거죠. 맞죠? 근데 문제는 없는 걸 물어보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의했던 현금배당을 지급했거든요. 결의했던 현금배당이 이거잖아요. 2번 분계. 맞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면은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뭐가요? 부채는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100원이 감소하면서 대변에 뭐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부채 감소고 얘는 자산의 감소니까 분계 자체에서 아예 뭐 현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잖아요. 참 미안해요. 자본에 대한, 왜 이러지 오늘? 자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본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래는 누구입니까? 4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명하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자본 총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제 뭔가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간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면 자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요. 물어보더라고.
그럼 4분의 셈. 돈이 나가는 건데 왜 이거는 차분히 총액의 변동이 이거는 없는 겁니까?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면은 그 돈은 나가지만 부채가 감소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분기만 순수하게 따진다면은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분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뭐 지름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답은 4번입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 다음은 한국이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말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얼마이냐? 그쵸?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이냐? 자, 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우리 주식은요, 일단 그 구입하거나 평가하거나 처분할 때, 그쵸? 액면가는 뭐예요? 무조건 무시죠. 그래서 액면가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걸 조금 필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액면가는 제가 이제 무시하라고 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한강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20만 원에 샀는데 기말의 공유 가치가 15만 원이니까 얼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만 원 내렸죠. 그럼 이거는 이제 평가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금강은 15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되었으니까 얘는 어때요? 플러스 5만 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데 뭐 실제로 이제 두 개 비교하니까 5만 원 내렸다가 5만 원 올랐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손실이고 하나는 이익이니까 그 금액이 똑같죠. 그럼 두 개 퉁치면 0이잖아요. 그 다음 몇 번? 1번.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혹시 이제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시험장 가가지고 그 문제를 딱 이렇게 주어지는데 계산 문제가 만약에 답이 있잖아요. 이렇게 1번처럼 없음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1번을 찍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지금까지 이제 쳤던 시험들 보게 되면은요. 1번에 없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가 아니 왜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항목을 넣어놨을까? 그건 이제 없음이 거의 답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러진 않거든요. 않는데 이제 없음이라든지 0이 나오게 되면은요. 보통 걔들이 답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참고하는 얘기죠. 자, 9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형태는 무엇입니까? 자, 특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자, 우리 이거 뭐 나왔으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었죠. 변동비는 그래프가 어때요? 예. 만약에 조업도, 즉 생산량이 없다면은 변동비는 안 나오죠. 근데 생산이 많이 할수록 만약에 그 원가가 올라간다면은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동비다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얘는 생산량이 증가해도 무조건 뭐예요? 일정하게 총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정할게요. X축을 뭐다? Q라고 가정하고요. Q. 생산량. 아시겠죠? 생산량. 그 다음에 이제 Y축을 원가, 코스트 C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 가니까 변동비하고 고정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준변동비하고 준고정비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냐? 자, 준변동비는 이런 거죠. 성격은 변동비가 맞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준이라고 해요, 준. 그 준이란 말이 뭐예요? 뭐뭐에 준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옛날에 영어 배울 때 뭐 동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동사가 있지만 준동사가 있잖아요. 맞죠? 준동사 하면은 뭐 투정사, 동명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미안해요, 갑자기 영어 얘기해서. 그럼 이제 준동사는 뭡니까? 성격은 동사이지만 그쵸? 그쵸? 성격은 동사인데 다른 성격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이 변동비도 성격은 변동비이지만 다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안에 고정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지? 이게 광고가 자꾸 뜨네요. 그쵸? 자, 좀 지우고요. 다시. 자, 그래서 일단은 뭐다? 안에 고정비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준변동비의 핵심적인 그 키워드는요, 고정비가 있다는 겁니다. 고정비. 뭐가 있다고요? 고정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얘는 물건을 아예 만들지 않는다면은 0이잖아요. 근데 얘는 물건을 아직 아무것도 뭡니까?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도 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요만큼의 기본 요금은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준변동비 하면 이제 누굴 의미하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이 있죠. 스마트폰 요금 같은 경우가 보통 준변동비죠. 스마트폰은 한 달 내내 그냥 꺼두셔도 기본 요금은 나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화를 많이 쓰면은요, 많이 쓴 만큼 그 요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스마트폰 요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요금이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원가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요금보다는요, 보통 이제 누굴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가 하면은, 전력비 같은 거. 그쵸? 전력비.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혹시 만약에 좀 심심하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 있는 그 세탁기나 냉장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쓸 때 전기가 사용되잖아요. 혹시 이제 엄마의 허락을 받고 그 차단기에 있는 플러그를 한번 내려보세요. 한 달 동안은. 전기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기세가 나옵니다. 엄마의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엄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 달 동안에 차단기를 내리게 되면은요, 김치가 다 썩어요. 다 익어버리죠? 썩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 한번, 전기요금 고지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죠. 기본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요금을 가지고 있는 전력비나 가스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합원가인 준변동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변동비는 고정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원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고정비는 뭔가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원래 성격이 고정비는 맞는데, 이 고정비가 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계단원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맞죠? 중간에 있는 요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계단식으로 뛰어오르는 거죠. 자,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커피 기계를 가지고 많이 설명하거든요. 커피 기계. 요즘에는 여러분들 렌탈 시대이기 때문에 그 커피 기계를 갖다가 이제 커피 작업을 할 때 커피 기계를 우리가 사와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지만 커피 기계가 일단 비싸고 또 사후에 AS 비용 때문에 렌탈 하시는 그런 이제 업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가게가 커피를 한 달에 하루에 100잔 이상을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아봤자 뭐 100명까지의 손님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많아봤자 뭐 80명, 70명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이 있는데 이 커피 머신이 하루에 이제 뽑을 수 있는 24시간 풀로 가동했을 때 뽑을 수 있는 커피가 자 1일 얼마 100잔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요 기계를 렌탈해 오는데 빌리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요 월 얼마? 자 10만원이에요. 10만원. 맞죠? 그럼 우리 회사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계속 뭡니까? 계속 하루하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커피가 하루에 그 100잔 이상은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커피 머신은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10만원씩의 비용만 꾸준히 우리가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렌탈료를. 그렇죠. 그래서 10만원씩만 렌탈비를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가게에 커피가 드디어 이제 100잔에서 150잔, 200잔까지 뛰었어요. 뭐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가게 알바가 박보검이에요. 박보검. 뭐 박보검이나 또는 뭐 정혜인이나 그쵸?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이 알바를 하고 있대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급의
잘생긴 알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님들 좀 많이 오겠죠. 아, 멋있다 그러면서. 그쵸? 그러면은 뭐 커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루에 200잔 정도의 커피를 팔려면은 뭐 커피 기계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두 대를 빌려야 되겠죠? 그럼 커피 기계를 두 대를 빌려오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만 원을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고정비가 10만 원에서 얼마로? 20만 원으로 꽁충 뛰어버리죠. 이런 걸 준고정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100잔에서 200잔으로 꽁충 뛸 때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한다. 이게 100잔이었어요. 근데 이 100잔의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그래서 이 관련 범위가 여기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원가 총액이 그 일정한 금액 얼마, 10만 원이 일정하게 10만 원만큼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 즉 10만 원이 더 뛴다는 얘기죠. 맞죠? 더 뛰거나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준고정원가 4번 준고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푸는 키워드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자, 이 박스에서 기본요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준교동비가 보통 답이고요. 이 박스에서 관련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일정한 생산량을 벗어난다. 아시겠죠? 어떤 일정한 생산량을 벗어난다. 그때 일정인 만큼 원가가 증가 감소한다. 이 말 나오면 키워드는 뭐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뭐다? 예, 준고정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보조부문 원가를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를 정하여 한 번만 다른 부분과 제조부문에 배부합니다. 이번에 이제 키워드가 누구였죠? 배부 순서였죠. 배부 순서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단계 배부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우리 원가를 배부할 때는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었잖아요. 얘는 몰라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직접 배부는 키워드가 뭡니까? 그렇죠. 보조 부문의 배부를 뭡니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그래서 얘는 키워드가 뭐죠? 보조 부문비를 배부할 때 보조 부문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완전 무시. 그래서 이게 키워드였고요. 단계 배부법은 이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완전 무시가 아니고요. 일부는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부 순서를 정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보통 단계 배부법입니다. 상호 배부법의 키워드는 뭐였죠? 이거는 완전 고려였죠. 완전 고려.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면 돼요. 자, 11번입니다. 종합과 개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알고 있죠. 개별은 보통 이제 제품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주문 받아가지고 소량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조선소, 뭐 삼성중공업 같은 그런 기업들, 현대중공업, 맞죠? 자, 이런 기업들은요, 배를 만드는 기업인데, 조선소가 배를 만들 때 배를 하루에 막 100대씩 만들어냅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1년에 많아봤자 뭐 한 대 정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개별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소가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조선소가 많이 쓰는데 주문을 받으니까, 그쵸? 예를 들어 이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비는 특정 제품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간접비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 제품에 들어가니까 그 간접비를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개별로 이제 그 원가를 집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확한 원가 계산이 나오는 거죠. 참고하세요. 정확한 원가 계산이 나오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비돼요. 맞죠? 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종합은 어때요? 얘는 이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식료품 제조업에 고생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료품이니까 아무래도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정과 부분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경제성 및 편리함. 편리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제 편하니까, 원가 계산이 편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작게 소비가 되겠죠. 맞나? 작게. 구황선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합시다. 적게. 맞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틀린 것은 몇 번이죠?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왜 틀렸습니까? 종합원가 계산이 개별 작업이 아니고요. 개별 원가 계산이 개별 작업이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공품 계정 그리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기초용품이 몇 개라는 얘기입니까? 700개라는 얘기고요. 단기 착수량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다른 말로 뭔가 하면은요. 단기에 착수했다, 단기에 투입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이제 1500개라는 얘기예요. 이게 단기 총 재료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둘 중에서 다 만들어버리면 단계의 완성품, 이게 다른 말로 제품이잖아요. 맞죠? 제품.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을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완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덜 만들어지면은 다음 연도에 만들어야 되니까 넘겨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말 제공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평균법이죠. 자, 평균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거하고 이게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거죠. 단계에 투입된 건 누굽니까? 요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구분하지 않고 이 둘을 어떻게 한다? 더해가지고 섞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섞어버리니까 어떤 게 전기 거고 어떤 게 단기 건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요. 평균법이란 말이 나오면 누가 기초이고 누가 단기인지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700개와 1500개가 전부 다 단계의 완성품과 기말에 다 배부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법은 선입선출법과는 달리 그냥 전기에서 넘어온 걸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완성품 환산량은 누굴 의미하는 겁니까? 이 두 개를 다 의미하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완성품하고 완성품 환산량 차이 좀 알고 있죠? 완성품은 말 그대로 1700개 얘기하는 거고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원가를 이만큼 투입을 했는데 이거를 다 만들어 버린 게 1700개잖아요. 근데 500개는 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말 제공품을 다 만들었다면 몇 개까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고려했을 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해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 평균법이랍니다. 그렇죠? 그럼 이 평균법에서 우리가 이제 재료비하고 누구를요? 가공비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재료비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니까 얘는 이제 100% 착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착수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1700개하고 500개하고 전부 다 만들어진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700개하고 500개 둘 다 뭐 그냥 다 완성이 되었다면 2000몇 개, 200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공비는 뭔가 하면은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100% 투입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럼 원래는 이제 몇 개예요? 1700개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가공비는 500개 중에서 완성도가 몇 프로? 50%만 완성되었으니까 다 만들었다면 250개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 이 두 개를 다한 게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완성품 환산량은 어차피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공비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가공비가 이제 진행시니까 얘는 이제 500개 중에서 50%만 완성되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250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2200개에서 1900 몇 개, 50개를 갖다가 만든 셈이니까 답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3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재화의 공급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공급으로 올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번이죠? 우리 간주공급은 뭐 어차피 네 가지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간주공급해 봅시다. 사자, 개폐. 자, 사가 뭐죠? 사업상 증여.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폐는요? 폐 없이 잔존 재화입니다. 그러면 1번은 간주공급이고요. 사업을 위한 거래처에 대한 증여. 이게 이제 사업상 증여죠. 그쵸? 아무래도 사업상 증여는 접대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기계장치 양도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화를 면세사업에 전용. 이게 이제 누구였습니까? 자가 공급을 의미하는 거죠. 자가 공급은 우리가 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면세사업에 쓰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승용차 관련. 세 번째는요, 직매장 반출. 그 중에서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자가공급 그런 거죠. 그럼 답이 몇 번이다? 3번이죠. 사업용 기기장치를 팔 때는요, 이때는 뭡니까? 간주공급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공급이에요. 공급. 그냥 공급이에요. 지금 문제는 이제 간주공급을 물어보는 거지 그냥 공급을 물어보는 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간주공급은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돈 받고 물건 판 게 아닌데 정부는 네가 돈 받고 물건 판 걸로 볼 테니까 부가세를 내란 얘기예요.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처음에 쌤이 제일 잘 예를 드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조만간 이제 날이 좀 더워지니까 뭐 콜라 이야기 할까요? 자, 편의점에 이제 편의점 사장님이 콜라를 사왔어요. 팔기 위해 가지고 콜라를 이제 10박스를 사왔어요. 그쵸? 그러면 사올 때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그러면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 받는 이유는 뭡니까?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이 콜라 팔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부가세 과세한 다음에 국가에다가 신고하는 얘기죠. 근데 사장님이 콜라를 매입할 때는 매입세 공제 받아 먹고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 콜라 중에서 한 박스 정도를 어떻게 한다? 따가지고 매일매일 마시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돈 받고 판 겁니까? 판 게 아닙니까? 돈 받고 판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한다? 매입세 공제는 받아놓고 그렇죠? 팔아가지고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할 물건을 팔지 않고 자기가 마셔버리면 매입세 공제만 먹은 거니까 어떻게 한다?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추징하겠다. 그게 간주공급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은 콜라를 편의점 사장님께서 한 캔 마셨다. 그럼 이건 뭐다? 사업자 자기가 자기에게 판 거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팔았다고 간주하고 10%의 부가세를 내란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간주공급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설명드린 건 이제 개인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나머지 내용들은 뭐 수업 시간 들었던 내용이 있다면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2번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물을 마셔야 되니까 수돗물은 면세죠.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은 여러분들 면세라고 배웠죠. 한 가지 참고할 게 있습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 토지의 뭡니까? 매매는 면세인데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이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습니까? 이것도 면세죠. 연탄이 왜 면세인가 하면은 국민의 기본적인 뭐다?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면세는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돗물, 연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다? 면세입니다. 토지는 이제 왜 면세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씨앗이 있어요. 씨앗. 씨앗이 뭔가 하면은요, 부가치를 창출하는 뭡니까? 원천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씨앗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부가치를 창출하는 그 씨앗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돈, 둘째는 땅, 셋째는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돈은 누구? 이쁜 말로 금융, 보험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땅은요, 땅은 이제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거는 이제 인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금융, 보험, 토지, 인적 능력들은 부가치를 창출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은 과세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토지의 공급은 과세 안 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임대는 과세해요. 아시겠죠? 자, 15번. 세원계환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전자세원계환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자세원계환서가 있고 일반적인 종이세원계환서가 있거든요. 전자세원계환서는 누가 발행합니까? 첫째,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의무하죠. 근데 개인사업자는 이제 어떤 경우가 의무하죠?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요 이제 의무화가 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있죠. 언제? 이번 연도가 아니고 직전 연도예요. 직전 연도 연간 공급 가액이 얼마? 옛날엔 15억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3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이지만 맞죠? 문의는 개인 사업자인데 속은 어때요? 거의 법인이죠. 잘 나간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다? 능력이 좀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세원계환서를 발급을 할 때 전자로 발급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법인사업자하고 직전 연도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원계환서를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옳지 않은 게 답이 1번이네요. 자, 왜 1번인가 하면은 자, 이게 왜 1번일까요? 개인사업자는이라고 되어 있죠. 개인사업자는이 아니에요. 반드시 앞에 뭐다? 그렇죠. 직전 연도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 요 말이 꼭 붙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이 말이 붙었으면 괜찮겠지 뭐. 그쵸? 근데 개인사업자라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은요. 이게 연간 뭐 3억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미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자세원계환서 발급기한은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가능하다. 뭐 이거는 알고 있죠. 발급 기한만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이제 여기는 누가 있죠? 일괄 세원계환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세원계환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이제 이길까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길까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전자세원계환서를 발급을 했다. 그러면 내일까지는 뭐 한다? 그 전자세원계환서의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전송해야 되는데 전송을 안 하잖아요. 지연해서 전송하거나 또는 이제 미전송하게 되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가산세를 물리게 됩니다. 이건 1급 범위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세무에 가면 아마 이거 배우실 거거든요. 지연 전송 가산세가 이게 이제 0.3%예요. 그다음 미전송 가산세 같은 경우가 이제 0.5%고요. 참고만 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여기 작년에는 이제 1%, 0.5%, 1%였는데 이번 연도에 이제 이게 바뀌면서 이제 율이 좀 내려갔지만 여기 이제 세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이거 다 외우시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얘기였고요. 혹시나 전산 세무 2급 듣다가 전산에게 1급 들으신 분도 혹시 있을까봐 제가 미리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혹시 시험을 치게 된다면 실무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말 문제인 이론 문제로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세무 들으시는 분들은 꼭 요거까지 같이 이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세원계환서는 세관장이 누구에게?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거죠. 원래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은 외국에 있는 기업한테 세원계환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기업한테 가가지고 야 세원계환서 달라 이러면 외국 기업이 뭐라고 해요? What 그러겠죠. 한국말로 멍미 그쵸? 뭐냐고 도대체 그게 뭐냐고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매입세액은 세관장에게 그냥 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과세관청인 과세관청이 아니고 그냥 과세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인 국가기관인 세관장이 어떻게 한다? 수입자한테 세관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관장의 의무는요. 이게 이제 우리 관세 특례 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관장의 의무 중에서 이런 의무가 있어요. 수입하는 사업자한테는요, 무조건 부가세를 받고, 그 다음에 수입자 하는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관계산서를 끊어줍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외국 기업을 대신해가지고 세관계산서를 끊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수입세관계산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답은 일단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예, 복습 많이 하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제 83회 전산해결 1급 답안은 이상으로 1급 답안이 아니죠. 미안해요. 답안을 보다 보니까 1급 풀이는 이상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